예, 국민혁명당 당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희는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제 스피디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번 고영일 경선 예비 후보자님을 모셨습니다. 그럼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고영일 변호사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기독자유통일당 대표로 있다가 국민혁명당과 우리 기독자유통일당이 합당을 하면서 현재는 부대표로 섬기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제 기본적인 발언을 통해서 소개가 나갔지만 사실은 대한민국에서는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다름 아닌 바로 이 주사파와 그리고 대중 그리고 우리나라를 사로잡고 있는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세력 그리고 기회를 혼자 다 가져가려는 그 세력들과의 세 가지 전쟁이라고 보는데 그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이 그 대통령이 자리에 합당하다고 보고 저는 사실은 전쟁을 하러 나와야 되는 장수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먼저 10분 정도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국민혁명당은 정통 우파 정당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기독자유통일당 대표셨기 때문에 이 점은 아주 잘 알고 계실 거라 저는 네. 생각을 합니다. 국민혁명당 제12정책 중 제1정책이 예. 정통 우파 정당으로서 자리매김한다는 것인데 예. 이게 대통령이 되신다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생각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제1정책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의 헌법과 국가보안법을 지켜내서 4차 산업국가로 만드는 게 아마 1정책일 겁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이제 중점을 두는 전쟁 중에 하나가 어제 얘기했던 것 중에 두 번째 전쟁이 바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세력과의 싸움을 해서 헌정,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회복하는 전쟁입니다. 현재 이제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많은 부분들이 우리의 그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 그것을 무너뜨리려는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주사파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장 먼저 우리 감염병 예방법을 통해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의 그 전제가 되는 권리들이 있습니다. 바로 신앙의 자유, 그리고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의 자유, 그다음 집회의 자유 이런 부분들을 일개 법률이 헌법에 보장된 권리들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이미 이제 무너뜨렸다는 이런 반증이 되는데 이런 싸움에서 우리가 나아가려면 결국 헌법 전쟁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우리나라 헌정 질서를 지켜내려는 그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는 이게 주어지는 두 번째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는 이 대통령이라는 직책에 서게 되면 아까 군사적인 싸움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체제 전쟁을 수행해야 되는데 그 체제 전쟁 중에 하나가 헌법 질서를 때법으로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있는 많은 대통령들이 전쟁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싸움을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법을 들고 일어난 세력에게 양보를 해버립니다. 헌정 질서보다 때법을 우선해서 들어주다 보니까 결국은 우리가 헌법 질서까지 무너지고 궁극적으로는 일개 법률을 통해서 나라의 근간이 되는 헌법 제도 자체를 뒤로 물러나게 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데 결국은 이 부분이 헌정 질서를 보호하는 법률 중에 하나가 국가보안법이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저희들이 그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는 방어적 민주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방어적 민주주의는 어떤 거냐? 나치 독일이 어떻게 발생했냐면 바이마르 공화국이라는 굉장히 좋은 헌법을 가진 공화국이 있었는데 다수당이 된 나치가 헌법을 개정해버리는 거예요. 개헌해서 나치 체제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독일에서의 그 좋은 헌법이 다 무너지고 나치 헌법이 적용되면서 2차 대전도 일으키고 그에 대한 반성으로 독일에서는 자유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유를 해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 없다. 다수결로도 안 되는 원칙들을 정한 게 바로 이 방어적 민주주의인데 이게 좌파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다수결이면 모든 게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는 감염병 예방법의 개정이라든가 많은 법률들이 헌법에 반하는 법률들입니다. 이 부분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없애버린 이런 부분들인데, 저는 이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이 대한민국 땅에 완전히 정착시켜서, 독일 같은 경우는 그걸 위해서 헌법보호청도 있습니다. 헌법보호청과 여러 가지 그 제도를 두고 있는데, 그거 외에 하여튼 독일보다 더 철저하게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을 도입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이제 회복시키고, 특히 국가보안법을 통해서는 해결할 게 너무 많습니다. 현재 일어나고 있는 민주노총이라든가 많은 세력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 하나로도 전부 다 우리가 제대로만 적용하면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이 부분이 적용 안 되다 보니까 우리의 헌정 질서가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두고 저는 체제 전쟁을 수행할 것입니다.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네. 다수 행포, 그러니까 예. 때법에 의해서 정말 방어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됐다, 약간 이런 점에 예. 대해서 성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예비 후보자님께서는 강렬한 이미지로 굉장히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지금 많은 분들께서도 막 투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사실 대통령이 되면 다른 정당과의 합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그런데 국민혁명당의 입장에서는 사실 메이저라기보다는 제1야당이 아니기 때문에, 예. 그리고 거대 여당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좀 다른 정당과의 합치, 포용력 이런 게 중요한데요. 예.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수행하실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셨나요? 합치라는 부분은 이념적으로 같은 사람들은 얼마든지 합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념적으로 생각이 같은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양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념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과, 예컨대 공산주의와 합치를 한다든가, 주사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과 같이 합치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되면 결국은 우리가 양보하지 말아야 할, 아까 얘기했던 자유민주적 헌법 질서를 양보하게 됩니다. 결국은 합치의 결과는 좌우 합작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합치를 하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를 인정하는 사람들과는 얼마든지 연대가 가능하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헌정 질서에 반하는 세력과는 저희들은 이 부분은 투쟁의 대상, 싸움의 대상이지 합치 대상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거대 야당이 되어버리면 예. 사사건건 방해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만약에 그 거대 야당이 전부 막 주사파들인 경우 합치를 예. 할 수 없는데, 예. 그거 어떻게 돌파할지에 대해서 저는 그 점을 묻고 싶습니다. 그 부분은 이거 좀 미묘한 부분인데요. 예. 저는 반드시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라도 그 부분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군사적인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계엄을 선포하게 되면 국회의 기능과 일부 기능들을, 우리가 사법부의 기능들을 정지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 계엄 선포를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상황으로는 주사파가 만약에 180석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협치라든가 합의를 통해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게 됩니다. 그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계엄 선포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군사적인 충돌을 일으켜서라도 저는 그 부분을 해결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예, 그렇다면 이제 저는 빠르게 하겠습니다. 예. 만 53세로 국민혁명당 후보 중에서 가장 젊으십니다. 그렇다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 어떤 점이 서로에 대한 오해를 풀 수 있는지, 어떤 점을 국민혁명당이 이끌고 가야 전 세대를 아우르는 정당이 될 수 있을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53세, 만으로는 52세인데요. 어찌 보면 이제 젊은 나이기도 하고, 어찌 보면 또 이 현재 젊은 세대들에게는 이미 기성세대로 취급이 되는 중간 세대라고 볼 수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간 세대의 역할은 사다리 역할입니다. 기존에 이제 우리 아버지 세대가 겪었던 그 아픔도 알고, 왜냐면 저는 원래 이제 제주도 농촌에서 태어났고, 어머니는 현재 86세 해녀예요. 지금도 잠수를 하시고, 그 어머니 아버지의 세대의 농사 짓던 모습을 제가 알고, 그걸 경험했으니까. 그리고 제 밑에 후배들하고 늦게 이제 대학을 다시 해양대를 나오고 나서 성균관대 법학과에 편입해서
들어가면서 2000년대 학번들 그들과 같이 이제 부대 끼면서 고시 공부를 같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도 저는 알 수 있어요. 뭐 잘한다기보다는 그 사람들의 어느 정도의 생각을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되는데, 현재 지금 상황은 뭐 단순히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생각의 차이가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그 기회를 독식한다는 점입니다. 예컨대 화천대유 사건을 보면 거기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가서 그 기회가 보장되었나요? 1153배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젊은이들에게 보장되어 있나요? 아닙니다. 기성세대 일부 세력들이 현재, 우리나라는 주사파 세력들이죠. 주사파 세력들이 기회를 독식해버린 겁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들은 그 열매를 다 가져가고 국민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는 결과의 균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제가 얘기하는 거는 기회를 새로운 세대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면 일한 만큼 자기가 노력한 만큼 성공할 수 있는 그 사회를 보장하면 이거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사실 저는 지금 예. 답변을 들으면서 굉장히 놀랐는데요. 예. 사실 제가 다 질문하는 의도가 그거였습니다. 예. 사실 경선 예비 후보자께서는 그 나이가 어떻게 예. 보면 딱 중간이시죠. 그래서 그 중간 지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전 그걸 듣고 싶었는데 바로 의도를 알아셨다는 점에서 역시 국민혁명당 자랑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충근 박사님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우리 고용일 후보님은 제가 오랫동안 알면서 아까 우리 이명규 후보님한테 프리덤 파이터라고 이제 제가 그 칭을 해줬는데 우리 고 변호사님은 프리덤 파이터 제곱이라고 해도 뭐 괜찮을 정도로 감사합니다. 뭐 아주 뭐 일당백의 그 투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하는 그 중에 국내 정치지만은 그 군사적 충돌까지도 각오를 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하는 장수 이런 그 언급을 하셨는데 대통령이야말로 이제 전쟁하는 장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그 망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우리나라 그 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조선 때 그 망할 때 인구를 한 2천만 정도 칩니다. 근데 2천만인 나라에 군사력이 8천 명이었습니다. 도무지 나라를 지킬 수가 없는 것인데 앞으로 그 대통령이 되시면은 우리나라 군사력을 어느 정도로 하고 뭐 북한, 중국, 일본, 미국 뭐 이 옆에 있는 뭐 동맹이라든가 또는 우리 우방국 또는 적성국 이런 것과의 관계에서 우리나라를 어느 정도의 군사력을 갖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그런 데 대해서 혹시 그 생각을 해보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선 이제 현재 대한민국 국방비가 한 54조 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가 500조가 넘는 내년에는 한 680조가 되는데 10%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현재 처한 국제적인 상황은 세계 제2위의 군사력 중공, 그 다음에 세계 3인지 2위인지 둘이가 문제는 될 건데 러시아, 그 다음에 해군 공군력으로는 세계 제2위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또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이룩하고 어떤 상호 억제력을 유지하기까지는 국방비가 최소한 1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현재 54조 10%라는 거가 국가 예산 중에 예산 중에 최소한 10% 이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재 있는 그 복지 예산이 한 270조 됩니다. 교육비까지 포함되면 더 많아지게 되는데 사실 그 복지 부분은 우리가 좋은 쌀을 먹고 좋은 반찬을 먹느냐의 문제고 국방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덜 우리가 좋지 않은 박한 음식을 먹는다고 하더라도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복지 부분은 양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군대 부분도 중공의 군대, 그리고 러시아의 군대, 그리고 일본의 군대와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현재 이제 50만 국군인데 50만 병력으로는 우리가 통일을 했을 때 대한민국을 주변 강국으로부터 지켜내는 데는 부족한 숫자가 아닌가. 그래서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를 전제로 했을 때는 이제 100만 정도의 군대는 우리는 항시 유지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그 100만 군대를 유지해야 된다는 이유가 남북한이 통일됐을 때 우리가 접경하고 있는 국경선은 중국하고 러시아와 육지 경계선을 직접 마주대야 하게 됩니다. 근데 세계 제2위, 제3위의 육군 병력을 보유하고 있는 그들과 전쟁에서는 아무리 장비가 많고 좋은 이제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싸움은 사람이 싸움을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이 있어야 그 유지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혼자서 세계 제2위, 제3위의 군대를 상대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일본을 우리가 적국으로 삼았을 경우에는 2, 3, 4위의 그 군대와 우리가 한꺼번에 싸운다는 건 이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일본을 적국으로 삼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일본을 그 한미일 삼각동맹에 끌어들여야만 저희들이 대한민국이 일본을 적국으로 삼지 않게 돼서 결국 한미일 삼각동맹과 중러 그쪽과의 이제 대치 상황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한미일 삼각동맹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그 일환 중에 하나가 그 질문지를 주셨는데 쿼드 부분인데, 쿼드 플러스 1이 아니라 늘 교수님 강의하는 부분이지만 펜타 오각 체제로 오각 동맹으로 들어가야 되고, 최근에 이제 나와 있는 이 원자력 잠수함 동맹이 오커스. 예, 오커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다음에 영국, 호주, 오커스 플러스 1에 대한민국이 반드시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오커스 부분도 미국을 제외하고 영국과 호주는 육군 전력이 굉장히 형편없는 전력이라고 저는 판단이 되고, 동북아에서 최강의 육군 전력은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서방 세계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어가는 게 그들에게 유익이라는 점을 보여주고, 오커스 플러스 1에 거기도 우리가 가입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가 해양 세력과 대한민국이 동맹을 철저하게 이루게 되면 이 전쟁 억지력은 충분하게 보장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북한을 통일하는 문제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지지 않나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예, 아주 포괄적으로 국제 정치에 대한 그 아주 그 박학한 지식을 우리 고영일 후보님께서 이제 말씀하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기독자유 통일당 그 대표로 계실 때 그 플래카드를 이제 붙인 거가 많은 사람들이 봤을 텐데, 우리 당은 중국의 그 지원금을 받지 않습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어떤 명확한 입장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정리를 하자면은 중국은 우리의 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우리가 중국하고 거래를 잘해야지 먹고 사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를 하실 수가 있는데, 어떻게 설득하실 수 있을지 중국에 관한 견해를 어떻게 디펜드 할 수 있을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안미 경중, 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과 해야 된다, 이런 부분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중국과 적국으로 삼게 되면 우리 경제가 다 파탄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실제로 미중 무역 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무역 적자, 미국의 무역 적자가 한 3천억 달러, 400조 정도 되는 무역 적자가 발생하는데, 그 적자를 메꿔줄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 중국으로 갔던 공장을 대한민국이 다시 다 되찾아오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중국에 수출하는 소재는, 그러니까 완제품을 수출하는 게 아니고 반도체와 같은 소재를 수출하고, 그 소재를 통해서 완제품을 중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장을 다시 유치하는 방법을 취하고 그 미국과 직접 완제품을 수출하는 구조로 중국의 역할을 우리가 가져오면 됩니다. 가져오면 되고, 그 다음에 중국과 미국을 어떻게 그 중에서 택한다고 하면 저는 당연히 미국을 택하는데, 그 택하는 방법은 이기는 편을 택하면 됩니다.
과연 미국과 중국 중에서 앞으로 100년, 200년 동안에 누가 전 세계 패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해보면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원유 수송로를 스스로 확보할 수 없는 국가입니다. 뭐 물론 1대1로 정책을 취하면서 그 부분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지만 현재 해양 패권은 미국이 주도하고 있고, 그리고 중국은 스스로 에너지를 자급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에너지를 자급할 수 없고 원유 수송로, 에너지 수송로를 확보하지 못한 나라는 패권 국가인 미국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셰일가스 혁명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 최대 산유국이 됐습니다. 에너지를 자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해양 패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학자는 뭐 300년까지도 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기는 편에 붙으면 우리도 떡고물을 얻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얻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미국 편에 서서 그 동맹을 유지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뭐 고영일 후보께서는 평소에 국제 정치를 엄청나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제가 이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뭐 상당히 그 해박한 국제 정치 지식을 이제 발휘하셨습니다. 뭐 아주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네. 네. 그러면 이제 20분이 되었습니다. 전 목사님이라는 용장 밑에 경선 예비 후보자들이라는 약졸이 없다는 댓글이 참 와닿습니다. 주사파들과 싸우기 위해서라면 군사 충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는 분, 실천력이 장점인 국민혁명당의 경선 예비 후보자 나오십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